안녕하세요. 저는 칠순을 바라보고 있는 늙은 여자였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잘 보낼까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나이 70 정도가 되어 보니 이제는 조금 사람도 인생도 알겠거니 했는데 이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때론 나도 내 스스로를 잘 모르겠는데 남은 오죽할까 싶었어요. 나이가 들거나 인생 경험이 많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속마음까지 다 아는 건 아니라는 걸 이번에 제대로 알게 되었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분들도 비록 저와 같은 상황들은 일어나지 않으시겠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며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꽤 많이 했는데 그냥 평생을 고생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고된 삶을 살았어요. 아무래도 몸이 불편하다 보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소아마비라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인데 아마 요즘엔 소아마비 환자가 거의 없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저 어렸을 당시 소아마비는 공포의 질병이라고 할 만큼 감염이 되었을 시 사지 중 일부가 평생 마비되는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데요. 저 또한 다리를 심각하게 절어 오른쪽 다리가 왼쪽 다리보다 한 7cm 정도는 짧았어요. 그리고 평생 지팡이를 짚고 다녔는데 늘 통증과 붓기 때문에 고통을 안고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런 통증보다 더 힘들었던 건 주변에서 보는 차가운 시선이었고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하대받으며 살아왔어요. 하물며 저희 부모라는 사람들까지 어렸을 때 저를 버렸으니 말 다 한 거죠. 어찌 보면 저는 불행의 3종 세트를 다 안고 태어난 사람인데 아마 저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 외형적인 콤플렉스를 이겨내보고자 내적으로 지식도 많이 쌓고 수양도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살면서 도움이 많이 되었고 지금도 나이 70이 넘었지만 배우는 걸 좋아해 늘 여러 군데에 관심을 두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전에는 문화센터에 나가 스마트폰 활용 수업도 듣고 컴퓨터 수업도 듣곤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 활용하며 살고 있는데 이런 배움의 욕심 때문인지 제가 결혼할 때 이런 것들이 조금은 도움이 되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결혼은 언감생신 꿈도 못 꾸었는데 이런 저한테도 결혼의 기회는 찾아오더라고요.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제가 다니던 성당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저는 신자였고 남편은 성당에 일을 하러 온 업체 직원이었어요. 한 달 넘게 남편의 업체 직원들의 식사를 챙겨주며 남편과도 눈인사를 나누곤 했는데 시공이 거의 다 끝났을 때쯤 남편이 먼저 제게 만나보고 싶다며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당시 20살 초반에 남자 경험도 전혀 없는 몸이 불편한 사람이었기에 저를 좋아한다는 남편의 말이 다 거짓 같아 지레짐작 먼저 피해버렸어요. 그렇지만 저의 이런 거절에도 남편은 끊임없이 구애를 했고 한번 만나보라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워낙 경계를 갖고 만난 터라 되려 남편의 본 모습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내면적으로도 말이 잘 통했고 가치관도 비슷했는데 그 점이 많이 와닿았더라고요. 그리고 만난 지 8개월 만에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데 너무 이른 거 아니냐고 물어보니 남편이 아주 난감한 표정을 하며 나는 당신보다 나이가 6살이나 많으니까 마음이 급해. 우리 부모님도 그러시고 또 이래저래 하루라도 빨리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서 라고 하길래 저도 그 부분은 동감이 갔고 조촐하게 결혼식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부모가 없는 탓에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시댁 어르신들이 먼저 이야기를 하셨는데 말은 그렇게 하셔도 눈치는 그게 아닌 듯 했어요. 왜냐면 몸이 아픈 다리를 쩔뚝거리는 며느리를 다른 사람들에겐 보여주기 싫으니 아마 그렇게 하자고 하신 것 같았죠. 그 당시 제가 눈칫밥만 20년을 넘게 먹어와서 웬만하면 어른들의 얼굴만 봐도 말의 뉘앙스만 들어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잘 알았는데 워낙 시부모님은 결혼 전부터 제 병에 대해 좋지 않은 눈으로 보셨기에 그럴 법도 했겠다 싶었어요. 결혼 전에도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가 절 보자마자 네 그 병 유전병 아니냐? 나중에 애라도 나오면 너 닮아서 어디 하나 쩔뚝거리는 거 아니냐고 라며 결혼은 허락해주는데 가능한 한 애는 낳지 말라고 하셨어요. 유전병이 아니라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옛날 어르신들은 본인이 듣고 싶은 것만 들으시니 무조건 애는 낳지 말라고 살라는 말만 하셨죠.
그렇게 저희는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왜 시댁 식구들이 제게 그런 말을 했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되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어디선가 아이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웠고 저는 그 소리에 깜짝 놀라 현관문으로 나가니 세상에 남편이 양손으로 아이 2명을 데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한 손엔 갓 걸음마를 뗀 남자아이였고 다른 한 손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가 안겨져 있는데 그 모습에 한동안 말이 안 나와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았어요. 남편은 그런 제 옆을 지나가며 이 애들 이제 우리가 키워야 돼. 큰애는 아들, 둘째는 딸이야.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에 낳았던 연년생 애들인데 애들만 잘 키워줘. 애들만 잘 키워주면 내가 평생 당신 데리고 살 테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이러니 어디 하나 모자란 나를 아내로 맞았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대놓고 사기 결혼이고 사기극인데도 저는 도저히 남편을 떠날 수가 없겠더라고요. 남편 말대로 저 하나만 조용히 입 다물고 애들 키우며 남편 내조하고 뒷바라지하면 평생 밖에서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따뜻한 집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와서 다 내팽개치고 집을 나온다고 해도 딱히 이렇다 할 방법도 없었거든요. 아마 이것보다 더 못한 삶을 살게 뻔한데 도저히 집을 나가겠단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눈물만 흘린 기억이 나요. 아마 제가 정상인이었더라면 이런 대우도 이런 사기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제 스스로가 너무 원망스러워 아픈 다리를 주먹으로 치며 입술에 피가 날 정도로 이빨을 꽉 깨물었어요. 그런데 저도 참 자존심도 없고 속도 없었던 게 제 옆에 있는 두 애들을 보니 마음이 뒤숭숭하더라고요. 니들도 나처럼 니네 엄마에게 버림을 받은 아이들이구나. 니들이 무슨 죄라고 이런 버림을 받았는지 가엾기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막 걸음마를 뗀 큰아이를 품에 안는데 이상하게 따뜻한 온기가 제 몸을 감싸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느낌을 받은 후 저는 그 두 아이들에게 다짐을 했어요. 내가 너희들만큼은 나처럼 크진 않게 해줄 거라고. 내가 너희들의 엄마가 되어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키워줄 거라고 약속하고 또 약속했죠. 그리고 나선 그날 이후로 남편과의 관계는 완전히 끝을 냈는데 제가 아예 벽을 치며 살았어요. 무늬만 부부라는 말이 저희 부부를 보고 본따 만든 것처럼 이때부터 각방을 쓰고 애들에 관한 이야기 외로 개인적인 말은 3마디 이상 나누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 몸이 이러다 보니 남편 앞에서는 더 허점을 보이면 안 되겠다 생각해 트림 한 번, 방귀 한 번을 껴본 적이 없이 항상 몸가짐을 바르게 유지하며 살았죠. 그냥 남처럼 살았다고 보면 돼요. 그렇게 저는 결혼 전에 시어머니 하신 말대로 제 배 아파 자식 낳을 생각은 하지도 않고 오로지 남편이 데리고 온 애들만 성심성의껏 키우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행이라면 다행인 게 두 애들 모두 다 제 말은 잘 듣고 잘 따랐었는데 이것도 딱 사춘기 전까지만 그랬고 사춘기가 오니 저를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 하더라고요. 큰애는 장남인지라 그런 게 덜했는데 문제는 둘째 딸이 이런 방황이 너무 심해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가출까지 하게 되었는데 이런 딸을 찾으러 다닌다고 시원찮은 몸을 이끌며 딸이 지내던 가출 청소년 집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딸은 절 보자마자 제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 곳에 왔다며 저를 있는 대로 밀치고 꺼지라고 하는 겁니다. 창피하다며 제 지팡이까지 밖으로 내던지는데 맘 같아선 저도 그런 딸에게 나도 내 자식 아닌 널 이렇게 키웠다고 근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소리를 지르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렇지만 어른인 제가 어떻게 애들이랑 똑같이 그러겠나요? 겨우겨우 그곳에서 딸을 데리고 집으로 왔죠. 근데 문제는 집에 오자마자 남편이 절 보곤 제게 주먹을 들며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몸이 이따위여서 집에만 있으면 애들 교육이라도 잘 시켜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한 말 잊었어? 라는데 남편에게 이리저리 휘둘리는 제 모습을 본 아들이 지 아빠를 가로막으며 엄마한테 왜 그러시냐고 엄마가 무슨 잘못이 있냐고 하는데 그 말에 울컥하더라고요. 그래도 10여 년 키운 아들이라고 날 엄마라고 제 편을 들어주는데 그날 이후로 아들은 저 때문에 정신을 차려 공부를 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둘째 딸은 또다시 가출을 밥 먹듯이 하며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했어요. 남편도 종당엔 자기 딸을 포기했는데
아들은 고2 때부터 제대로 공부를 시작해 고3이 될 때까지 악바리처럼 방에도 나오지 않고 공부를 하였어요. 저도 그런 아들을 밤낮으로 챙기며 옆에서 같이 밤을 지새웠고 아들 하나만 잘 키워보자 다짐을 했는데 그래야 제 인생이 덜 억울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아들은 교대에 진학을 했고 아들이 제게 대학 합격증을 안겨준 순간 서로 얼싸안고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딸은 지 오빠가 대학 진학을 할 때 다음 해인 20살에 노래방으로 일을 다녔는데 남편도 결국엔 자기 딸을 포기하더라고요. 아들은 그 길로 교사가 되었고 그 기쁨도 함께 나누며 좋아했어요. 그 당시 몸이 아팠던 남편은 제게 처음으로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진짜 자식처럼 키워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곤 2년 만에 저 세상으로 가게 되었는데 아들 결혼은 보지 못한 채 눈을 감게 되었어요. 아들은 며느리도 교사인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아무래도 며느리가 교사이다 보니 항상 저를 낮잡아보며 이야기를 하는 게 있었어요. 옛날 어른들 말에 교사인 며느리는 며느리로 두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며느리는 항상 제게 명령을 하듯 애들에게 지시를 하듯 저를 대했는데 아들 결혼식 때도 제게 어머님은 몸이 불편하시니까 절대로 일어나지 마세요. 사람들이 어머님 쳐다보는 거 저 자존심 상하거든요. 뭐 이런 집으로 시집을 가나 생각할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늘 이런 식이었어요. 항상 걸음이 느린 저를 답답해하며 우리 집에 있는 노견보다도 걸음이 느리네 라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고 길거리에 같이 걸어도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저 멀찌감치 떨어져 걸으며 빨리 오라고 한숨을 푹푹 내쉬던 며느리였어요. 아들도 며느리가 이런 걸 알았지만 뭐라고 하진 않더라고요. 아들 말론 본인이 이런 여자랑 사는 것도 황송할 따름이라고 하는데 이 또한 제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가 좋아 결혼한 여자고 지 자식들의 엄마가 될 사람이니 그 선택에 저도 존중을 해줘야겠다 생각했죠. 그래도 아들이 지 아내 몰래 저를 챙겨주는 거 그거 하나 보며 살았습니다. 근데 이랬던 아들도 점점 지 아내를 닮아갔고 저를 똑같이 대하기 시작하는데 한 번은 손녀딸이 태어나 집으로 왔다는 소리에 헐레벌떡 집에 가니 며느리가 저를 보곤 대번 소리를 치며 우리 애는 만지지 마세요. 지금 막 태어난 앤데 태어나자마자 안 좋은 기운 풀어줄 노릇이에요?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병이라도 옮기면 어쩌려고 왜 온 거예요? 라고 하는데 그 말에 사돈 어른도 애를 감싸 안으며 예, 엄마가 데리고 들어가 있을 테니까 가면 얘기해라 라고 하는데 아들이 엄마는 몸도 불편해서 애 못 안아요. 그러니까 얼굴 봤으면 그냥 가보세요 라고 하는데 참 서글프더라고요. 이제 이 세상에 누구도 내 편이 없구나 라는 생각에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남의 자식이다 보니 더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았죠. 그렇게 전 평생 이런 대우를 받으며 살아왔는데 딸은 이상한 남자들을 만나 평생 동거만 하며 살다가 번번이 제 장애인 연금의 돈을 뺏어갔어요. 애가 아파서 병원비가 없다는 둥, 당장 쌀이 없어 배를 굶고 있다는 둥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절 찾아왔는데 한 번은 그런 딸에게 더 이상 너한테 줄 돈 없다고 나가라고 하니 불편한 절 화장실에 가둬놓고 딱 하나 있는 금가락지며 지갑에 있는 동전 하나까지 싹 다 훔쳐가더라고요. 화장실 밖에서 미친 사람 마냥 소리를 지르며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몸으로 살면서 나한테 도움된 게 뭐가 있다고. 근데 그깟 연금 하나 못 줘? 엄마가 돼서 그것도 못 해줘? 엄마라면 자식한테 모든 걸 다 내줘야 되는 거야. 엄마는 엄마 몸이 이러다 보니 희생이란 말도 모르지. 자기 몸 아프면 자기만 챙기기 바쁘니까 라고 하는데 아들도 이런 지 동생이 워낙 천방지축이다 보니 제게 이렇게 하는 걸 알면서도 그냥 방관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칠순이 얼마 남지 않은 날이었는데 며느리한테 연락이 왔어요. 처음 들어보는 며느리의 다정한 말투에 저는 흠칫 놀라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어머님 무슨 일이긴요. 다음 달이면 어머님 칠순이시니까 저희가 잔치를 좀 해드릴까 생각 중이에요. 그동안 제가 너무 바쁘게 사는 바람에 어머님 잘 챙겨드리지도 못하고 죄송했어요. 라며 오늘 찾아뵙고 말씀을 드린다고 이따 보자고 하는데 얼마 후 저희 딸도 양손 가득 과일이며 고기며 먹을 걸 바리바리 싸와
엄마, 따랐어. 내가 우리 엄마 좋아하는 과일이랑 고기 좀 사가지고 왔어. 나 오늘 월급 받았거든. 우리 배 터지게 고기 한번 구워 먹자. 라고 하며 고기를 굽기 시작하는데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자식들이 갑자기 왜 이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사는 단칸방집이 몇 배로 뛰었을 리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로또에 당첨이 된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근데 아들이 찾아오고 나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친척으로부터 제가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송한 마음 때문에 이제라도 저를 잘 모시겠다며 엄마로서 대우를 해드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딸도 그동안 엄마 속썩이고 못된 짓만 했다며 미안하다고 눈물을 보이는데 며느리도 조용히 제 손을 잡더니 어머님 사랑에 저도 다시 한번 감동을 느꼈어요. 그동안 제가 어머님께 너무 못해드리고 잘 못 챙겨드려 죄송합니다. 라며 울먹거리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는 애들이었으면 진작에 제가 친모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할 걸 나도 바보처럼 살았구나. 겁을 내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제 칠순까지 한 달을 남겨놓고 며느리는 일주일마다 저를 찾아오며 제게 밥도 차려주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며 웃고 떠들었는데 이제야 사람 사는 집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며느리는 제 머리까지 빗질을 해주며 어머님 칠순잔치 때는 이렇게 머리를 뒤로 묶으시면 이쁠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님도 머리가 많이 빠지시네요. 제가 치울게요. 라고 하길래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 머리도 잘 빠지는 것 같다며 웃었죠. 그리고 한 달 뒤 칠순잔치를 하는 날 저는 아들의 차를 타고 호텔로 가는데 자기들도 형편이 좋지 않은데 제게 호텔에서 칠순잔치를 해준다고 하는 자식들이 고맙기만 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준 음료수를 마시며 창밖을 보고 있는데 얼마나 갔을까요? 잠깐 잠이 들었는지 눈을 떠보니 시커먼 밤인 겁니다. 그리고 머리는 몽롱한 게 몸은 꿀렁꿀렁거리는데 제가 있던 곳은 차가 아닌 배였고 저는 급하게 자식들을 찾았어요. 근데 그 누구도 제 목소리에 대답을 하지 않았고 저는 어떻게든 일어나 보려고 몇 번이나 일어섰다 앉았다를 반복했는데 그럴 때마다 미끄러져 넘어질 뿐이었어요. 그리곤 다시 몽롱한 기운에 잠이 들어 또 눈을 뜨게 되었는데 그때는 제 자식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제일 먼저 며느리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는데 그만 버려. 거기 그냥 내팽개치라고. 어차피 당신 엄마도 아니잖아. 라고 하니 이내 딸이 그래 오빠 새언니 말대로 해. 나는 이 여자한테 단 하나도 받은 게 없었는데 친엄마가 아니라는 소리까지 들으니까 오만 가지 정이 다 떨어지더라. 그러니 아들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이만 가자. 지금 갔다가 1년에 한 번씩만 와서 잘 있나 보고 오면 되지. 라고 하는데 저는 그 캄캄한 어둠 속에 안간힘을 쓰며 자식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한자 한자 부를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려 제발 가지 말라고 하였지만 제 목소리에 며느리는 깨어났다며 비명을 지르고 딸은 얼른 가자며 지 오빠를 챙기더라고요. 전 그렇게 나이 칠순의 자식들에게 고려장을 당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날이 밝아올 때까지 어딘지 모르는 그곳에 누워있는데 그 공포는 정말 지금 생각해도 끔찍한 그런 공포였고 두 번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었어요. 그리고 날이 밝아와 주변을 돌아보니 사면이 바다로 된 어느 섬이더라고요. 마을 사람들도 몇 명 살지 않는 그런 곳 같았는데
자식들이 절 두고 간 뒤로는 한 3, 4일 동안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밖에 나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방법도 없었는데 섬 사람들도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며 저와는 말도 섞지 않으려고 하는데 핸드폰마저 자식들이 뺏어가는 바람에 아는 지인에게도 연락을 할 수가 없었고 이대로 죽는구나. 무연고자로 눈을 감겠구나 싶은 생각에 눈물만 터져 나왔어요. 내 인생을 바쳐 남의 자식을 평생 키워놨건만 어쩜 이리도 잔인할까 싶었죠. 그리고 섬에 산 지 한 보름이 지났을 때였는데 오밤중에 누군가 집 문을 쾅쾅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늙은이라고 해도 밤에 누군가 집 문을 두드리는 게 등골이 오싹해 무섭더라고요. 혹시 자식들이 절 찾아왔나 아님 마을 사람들이 절 찾아왔나 싶어 바닥을 기어 문 앞까지 가니 웬걸 시커먼 양복을 입은 남자 한 명이랑 머리가 새하얗게 센 백발 여자 노인이 한 명 서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 누구시냐고 했어요. 그러니 그 여자 노인이 대번 제 손을 잡더니 수기 언니 라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절 보자마자 수기 언니라고 하며 달려드는데 저는 누구시냐고 물었어요. 그러니 언니 나 언니 친동생이야. 정숙자. 이건 내 이름이고 언니 나 기억 안 나? 라며 지난 65년 전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는데 제가 처음 고아원에 버려졌을 때 얘기부터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5살 되던 해 제 몸이 아픈 걸 알고는 저희 친할머니께서 저희 부모님 모르게 저를 고아원에 두고 갔다는데 그 당시 저희 집이 워낙 부자로 잘 살았고 제 아버지도 할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아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대요. 근데 저희 친할머니가 어디서 점을 봤는데 아픈 제가 집에 있으면 기운이 좋지 않다는 무당의 말에 절 고아원에 두고 왔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제 부모님은 백방으로 절 찾아다녔는데 결국엔 제가 죽었다는 소리만 듣고 저 찾는 걸 포기했대요. 근데 몇십 년 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꿈을 꿨는데 제가 살아있다는 걸 봤다며 동생들 보고 저를 찾아보라고 말을 했다는데 그 후로 동생들이 어렵게 저를 찾아냈고 혹시 제가 친언니가 아닐 수도 있으니 서로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제 아들 며느리를 먼저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곤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친자 검사를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다는데 그때 자식들도 제가 친모가 아니라는 걸 제 동생의 정보를 통해 알게 되었대요. 그래서 어쩐지 며느리가 그때 제 머리를 빗어주고 묶어주면서 머리카락을 채취해갔나 보다 싶었어요. 그렇게 친자검사 결과는 당연히 일치라는 결과를 받았는데 자식놈들이 먼저 선수를 친 거였죠. 제 부모님이 제 앞으로 물려주신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다는 걸 먼저 알게 되면서 저를 이런 외딴 섬에 두고 간 겁니다. 그리곤 제 동생에겐 제가 당신들을 보기 싫어하니 돈만 달라고 했다는 거짓말을 했다는데 자식놈들은 저 모르게 그 돈을 받아 제가 여기서 시름시름 앓다 저 세상을 가기까지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선 정말 피눈물이 흘렀어요. 자식이라고 키운 것들이 남보다 더 못한 짓을 하고 있으니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동생도 진실을 알고 나선 제게 미안하다며 내가 직접 언니를 찾아왔어야 했는데 나도 겁이 나서 못 찾아온 게 너무 미안해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전 동생의 도움으로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고 동생네 집에서 극진한 대우를 받으며 아들 부부와 딸한테 복수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를 아들의 교감 취임이 있는 날로 정해 그곳을 제 2발로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가서 이것들이 제게 했던 모든 짓을 낱낱이 다 밝히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때를 기다리며 동생의 도움으로 모든 증거들을 모았습니다. 거기다 교육청에 신고까지 할 생각으로 단단히 준비를 하였어요. 자격이 없는 놈이 교감이 된다는 게 말이 안 됐죠.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되어 학교를 찾아갔는데 그곳에 며느리까지 함께 자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들의 낯짝을 보자마자 소리를 치며 니들이 날 버리고 무사할 줄 알았냐고 고함을 질렀어요. 내 돈이 그렇게 탐이 났냐고. 돈 때문에 여태껏 키워준 생모도 아닌 나를 갖다 섬에 버렸냐며 난리를 쳤죠. 이것들은 역시나 절 보자마자 둘 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몸까지 벌벌 떨며 제 입을 막기 시작하는데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거기에 있던 모든 선생님들과 관계자들에게 이 두 것들의 실체를 싹 다 이야기했고 교육청에도 신고를 하였으니 그렇게 알라고 하며 뒤집어 엎고 나왔어요. 그리고 딸네 집에 가서도 딸이 보는 앞에서 내가 눈을 감을 때까지 니들 지옥 속에 사는 거 지켜볼 거라며 천벌받아 마땅한 것들이라며 악담을 퍼부었어요. 그러니 딸은 제 다리를 붙잡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런 딸을 지팡이로 내리치며 이거 놓으라고 너는 끝까지 나보다 돈을 더 찾는 거냐며 평생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다가 가라고 했네요. 그 난리를 치고 동생네 집에 돌아오니 아들 며느리가 동생네 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며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동생이 그 모습을 보고 집에 들어가 소금이랑 물을 양동이로 받아와 그것들에게 집어 던지며 니들도 똑같이 그렇게 당해봐. 인간이 안 된 놈들이 어떻게 선생질을 하고 있어. 이 지옥불에 떨어질 인간들아. 라며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부모 자식 간은 천륜이라고 부모를 고려장시켜도 벌을 줄 수 없는 게 억울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이 벌을 제가 제 스스로 이것들에게 주기로 다짐했고 제가 당해왔던 만큼 이것들에게도 똑같은 시련을 주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건 바로 제 재산을 단 한 푼도 주지 않는 거였는데 이것들한테도 그랬어요. 내 앞으로 있는 재산, 니들한테는 1원 한 푼도 안 주고 다 쓰고 죽을 거니 니들은 이제부터 내가 겪었던 세월을 그대로 겪어보라고 했죠. 그 후 아들놈은 교감 자리를 박탈당하고 징계를 받았는데 더 이상 교직에 머물 수 없어 그만 퇴직을 했고 제 재산을 탐하던 며느리는 돈이 나올 수 없다는 걸 알곤 아들놈과 이혼 준비를 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딸은 제 재산을 담보로 노래방을 하나 차렸다가 완전히 망해 빚에 시달리고 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쳐다도 보지 않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현재는 제가 여태껏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면서 살고 있는 중인데요. 봉사도 하고 어려운 아이들도 돕기도 하며 배우고 싶었던 것들도 마음껏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처럼 행복한 날이 없더라고요. 한편으론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불안하지만 제가 눈을 감기 전까진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삶을 누리며 하루하루 소중히 살아가는 게 제 작은 소망이에요. 비록 나이 70이 넘어 제가 이뤄놓은 가족의 모습은 아무것도 없지만 제 팔자련이 생각하고 이제라도 그동안 마음 졸이며 산 세월들을 제 스스로 보상받고자 합니다. 저의 길고 긴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족 간의 사랑을 느끼며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보니 그게 제일로 부럽고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된 70살이 넘은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